네, 코로나19 가을이면 다시 크게 유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은 내년 봄에 나올 가능성도 있죠. 올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5%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기저효과로 큰 폭 반등도 예상할 수 있고요. 미중 갈등은 살얼음판입니다. 그런데 홍콩 사태는 어찌된 일인지 잠잠하죠. 한국 경제도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 그런데 OECD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다네요. 모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건 희망적이고 어떤 건 부정적이죠. 늘 현실은 이렇게 다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심리는 자주 한 방향으로 쏠리죠. 어떨 때는 부정적인 뉴스에만, 어떨 때는 긍정적인 뉴스에만 반응합니다. 오늘 주식시장 힘드셨죠? 바로 엊그제까지는 장밋빛 미래, 며칠 만에 회색,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크게 달라졌습니까? 기업의 실체가, 기업의 가치가 단 며칠 만에 수십 %씩 달라진다? 아니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대중의 심리,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잎새이는 바람에도 흔들거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같이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입은 곳, 자영업, 식당, 호텔 이런 곳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제조업 쪽일 텐데요. 제조업, 한국 제조업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제조업이 어떤 상황인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실장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성함이 주원 이렇게 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다른 방송에서는 워낙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사람들이 좀 이름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주원 이래서 어디 상표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오리고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코로나19 이후에 어떻습니까? 제조업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늦게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취합하고 기업들한테 물어보고 통계청에서 하다 보면 늦게 나오라서 지금 그 이제 산업 경기를 나타낼 수 있는 통계가 4월이 가장 최근 건데요. 예. 올해 4월 보면 저희가 이제 전월 대비로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 6.4%. 그러니까 전월이라면 3월 대비 4월 생산이 마이너스 6.4%고요. 3월도 안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본격화된 거는 우리는 4월부터 좀 많이 그랬던 것 같고요. 마이너스 6.4%라면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감이 시청자도 있고 청취자도 있습니다. 예. 요게 한 10개월만 지속이 되면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10개월만 지속되면 그렇죠.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게 마이너스 6.4%군요. 그렇죠. 근데 영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영국 4월 제조업 생산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스에서 종종 듣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도 낫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이너스 6.4%라는 숫자는 잘 나오는 숫자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제조업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마이너스 1%를 넘기가 밑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거는 보통의 경기적인 충격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경기상의 불황 이런 거보다 한 6배의 더 충격이 우리한테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실제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고 있는 분들은 정말 입이 바짝바짝 마르겠습니다. 네, 그게 만약에 매출이 절반 이하로 향후 10개월 후에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게 확실시되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당장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당장 매달 하여간 월급도 나가고 무슨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손쉬운 게 고정비는 못 줄이고 이제 변동비인데 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사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고용 시장도 같이 나빠지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좀 알아볼 텐데요. 어느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 건지 일단 업종별로 한번 이렇게 쭉 봐보기 전에 제조업이 우리나라 산업 전체에서 서비스업도 있고 그러니까요.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많이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7, 80년대 이후에 공업 육성 정책을 펼쳤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30%가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28%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전체 28%? 예, 경제 규모에 예. 한 50% 정도가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많이 미국화, 선진국화 됐군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아닙니까? 이제 28%인데 예. 미국은 한 10%대 중반. 그렇죠. 10%대 중반이죠. 예, 제조업이 조금 예. 높다고 하는 독일, 일본이 한 20% 내외. 그러니까 그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쭉쭉쭉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우리. 많이 낮아졌는데요. 예. 근데 과거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예. 미국 지금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예.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국민소득 3만 달러대 네. 제조업 비중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높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조업의 어떤 국가적 특성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좀 다른 선진국들하고는 좀 특별한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이렇게 코로나19 이번 사태 때 보면 제조업이 그냥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서 특히 네. 마스크나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좀 이득을 취한 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금융위기 때도 이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예. 금융위기 때 다른 나라들이 다 어려웠지만 제조업에 특화됐던 중국과 한국 경제만은 괜찮았다. 이번에는 이제 마스크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시고요. 예. 미국이 3M이라는 회사가 있지만은 마스크 생산을 다 해외로 돌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질 때는 마스크가 정작 부족했던 거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는 마스크를 국내에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예. 서비스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 건 맞지만 예. 제조업을 우리가 버리고 갈 수는 없다. 그럼요. 그런 걸 네. 아마 최근에 많이 교훈으로 얻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서비스업에 이제 금융 서비스업까지 다 같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융업이 크니까 그런 포션이 큰 것 같고요. 이 제조업 하면은 우리가 이제 수출인데 수출에서 또 벌어들이는 제조업의 비중도 상당하고 수출에서의 비중도 상당할 텐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는? 제조업을 이제 매출로 우리가 이제 예. 기준을 잡았을 때 보통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수출로 간다 그래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내수도 우리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뭐 통계를 잡기 나름이긴 하지만은 우리 제조업의 주된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중국도 제조업 강국이라고 이제 최근에 많이 부상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중국은 수출 비중이 한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주로 내수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좀 틀리죠. 역시 큰 나라고 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군요. 예.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 그러면 전체 아까 100% 정도 되는 산업 중에서 28% 정도가 제조업이고 네.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수출하고 네. 절반 정도를 내수를 한다. 예, 그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종별로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네. 그 차지하는 뭐랄까요 피해 또는 혜택이 있는 업종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생산이나 주된 경제 지표는 4월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예, 저희가 이제 수출은 5월 통계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수출 통계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좀 빨리 나와서 뭐 5월 전체 수출이 통계가 6월 1일 날 바로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품목들은 예를 들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수출이 마이너스 30% 5월 달에. 석유화학이 이게 굉장히 그 유가 폭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이게 수출액은 보통 물량에다가 단가를 곱하기 때문에 예. 단가가 많이 빠져도 수출액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거 할 때도 달러로 예, 이건 우리가 하는 달러입니다. 거죠. 예. 수출 통계는 달러고요. 철강도 마이너스 한 30%대. 철강도 마이너스 많이 30%. 빠졌고요. 예. 그런데 자동차는 마이너스 50%입니다. 마이너스 50%요? 예. 그러니까 저번 달에 작년 같은 달과 비교를 하는데 1년 전에 2대를 팔았다면 지금 예. 이제 한 대밖에 못 파는 거죠. 수출로는. 이야. 그렇군요. 상당히 자동차 쪽이 어려운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예. 그나마 이제 우리 수출의 한 20% 좀 못 되는 게 이제 반도체인데. 반도체죠. 반도체는 플러스 7% 예, 늘었습니다. 플러스 7%.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IT 쪽에서 플러스 7%를 해서 네. 나머지 5분의 4가 다 안 좋은 건가요? 그러면 철강도 안 좋고 정유, 석유화학도 안 좋고 아니요, 뭐 좋은 자동차 품목들도 있어요. 예. 조선 선박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어요. 조선 선박은 예, 35% 늘었는데, 근데 예. 선박 통계는 좀 주의를 하실 게 예. 이게 배가 만들어지면 통계로 잡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을 때는 없다가 예. 있을 때는 또 확 생기고. 아. 그래서 선박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왜 4월 선박 수출 같은 경우는 또 마이너스 61%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발주 지난번에 카타르에서 발주되고 이거는 전혀 안 잡히는 거네요. 예, 요거는 이제 만들어진 걸 배가 완전히 건조돼서 건조해서 우리나라 해안 바다의 국경이라고 할까요? 예. 거길 넘어가야. 예, 넘어가야 인도가 되는 그런 시점이구나. 예, 수출로 잡힙니다. 그렇군요. 다행히 자동차 쪽에서 이제 전기차는 예. 플러스 69% 5월 달이.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요. 전기차는 또 많이 늘었어요. 예. 아니 근데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밖에 잘 못 다니면 뭐 그냥 일반 휘발유차나 전기차나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왜 전기차는 잘 팔립니까? 전기차는 이제 시장이 처음 형성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예. 수요가 초반에는 상당히 증가율이 높은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요것만 딱 놓고 보면 코로나도 전기차의 시장 성장은 못 막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제조뿐만 아니고 수출의 전략을 짤 때 자꾸 새로운 어떤 신기술 신산업 쪽을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경제 외적인 충격에도 탄탄하고 성장성도 높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옮겨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코로나19 아니었으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많이 더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군요. 자동차는 아까 마이너스 한 50%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현대모비스 주가나 뭐 이런 거를 봐서는 네. 자동차 부품주는 좀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자동차가 안 좋은데 자동차 예. 부품도 마찬가지로 안 좋습니까? 예, 좋을 리는 없고 지금 모비스는 이제 현대 자동차의 계열사니까 상관은 없는데 지금 고용 동향을 보면 지금 제조업 쪽에서 많이 빠지고 있는 쪽이 자동차 부품 쪽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 그쪽은 좀 심각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되면 자동차 부품 쪽의 인력이 고갈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절대 주가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주가는 전기차 앞으로 부품을 만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주가는 네. 지금의 경영 상태랄까 이런 것도 반영이 되지만 네. 미래의 가치도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만으로 그 산업의 지금 현황을 우리가 추측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반도체는 아까 플러스 7%라고 하셨는데 이 상황은 앞으로도 좀 반도체가 그러면 앞으로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3월에 마이너스 3%였고 4월에 이제 마이너스 15%였거든요. 반도체가. 그렇군요. 예. 5월 한 달 나온 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비대면 시장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에서는 뭐 원격 교육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상회의, 뭐 재택근무 뭐 이런 게 하려면은 IT 서비스나 IT 제품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 예. 뭐 화면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그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 서버가 필요한다든가. 예. 이런 전 세계적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우리 반도체를 미리 좀 사놓는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도체는 코로나 사태가 반도체 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잘못하면 나중에 재고로 쌓이게 되면 하반기 뭐 또 내년에 가서 수요가 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좀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월 수출이 플러스가 나왔지만 이걸 이제 좀 지켜보자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좀 못 여쭤본 게 휴대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았을 거잖아요. 네. 저쪽이 미국이나 뭐 유럽이 다 락다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못 나왔으니까 휴대폰 쓸 리가 없고 이거는 어떤 수준인가요? 지금 휴대폰은? 휴대폰은 4월하고 5월 수출 통계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니까 역시 안 좋은데요. 근데 지금 우리 휴대폰 생산의 거의
제 기억으로는 90% 이상이 해외 생산이라 그러니까 국내에서 바깥으로 수출하는 게 물량이 작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는. 아,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미 제조를 해서 가령 베트남 같은 곳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파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수출 통계는 안 잡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도 일부 있는데 그 잡힌 게 이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2%인 거죠. 예. 하반기 때는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좀 좋아질까요? 그쪽에서 록다운이 풀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선진국들이 그게 이제 뭐 휴대폰만 아니고 모든 산업들이 사실 이제 록다운이 풀리느냐 안 풀리냐에 따라 이제 달려 있는데 그렇죠.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뭐 휴대폰은 오히려 살 수가 있어요. 상점에 직접 안 가고 자기가 원하는 모델이 신제품이 나오면 집에서 구매도 할 수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는 가봐야죠. 자동차를 온라인으로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좀 그렇죠. 예. 근데 록다운은 이거는 뭐 찬반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아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 아니 이미 풀렸으니까요. 예. 그리고 느낌은 뭐냐면 좀 거격한 표현이지만 코로나에 걸려주구나, 굶어주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그 표현이 지금 미국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격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딱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되더라도 백신이 개발 안 되더라도 치료제가 없더라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대유행을 다시 하더라도 미국이 어제 보니까 그 사망자 수가 아직도 890몇 명, 거의 900명 가까이 돼요. 코로나19로. 그리고 어떤 특정 주 한 10개 주 정도에서는 락다운이 풀려서 갑자기 또 그 환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분위기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락다운을 풀 때도 아마 그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예상을 했을 거예요. 풀면 늘 거다. 뭐 두렵긴 하지만 안 풀 수는 없다. 이러고 풀었겠죠. 그렇죠.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든 극복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백신 같은 경우도 내년 봄에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지금 미국에서 임상 3단계에 든 백신이 3개 있어요. 3개. 최신 소식입니다. 3개. 3개가 똑같이 지금 임상 3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름이면 3단계가 다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하나는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만약에 임상 3단계가 끝나서 가을에 뭐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빨리만 생산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상황은 좋아질 것 같고요. 조선 쪽에서는 지난번에 최백운 교수와도 한번 짚었습니다마는 카타르 그 LNG 운반선 계약 소식 때문에 굉장히 좀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조선 쪽은 나아지는 겁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슬롯 계약이라 그래서 임시 계약이거든요. 임계약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만약에 임시 계약을 이행을 안 하면 뭐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발주하는 쪽에서 그게 본계약으로 넘어가면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규모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조 원 우리 원화로. 그렇죠. 우리 조선 또 3사 골고루 나눠져 있고요. 근데 카타르가 이제 중동 쪽인데요. 이게 유가가 작년에 배럴당 60달러. 근데 지금은 거의 뭐 10달러대까지 갔다 지금 한 40달러대로 그렇죠. 조금 올라온 상황이라 그쪽에 구매력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유가가 높아야 그쪽은 이제 뭐 수출에서 차지하는 원유 수출 비중도 높고 정부 재정이 또 유가에 연동돼요. 정부가 유가를 석유 수출을 독점하고 있어서 과연 카타르에서 이 정도 대규모의 금액을 댈 수 있을까? 근데 유가 지금 전망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내년까지도. 그래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이제 본계약으로 체결이 되면 분명히 우리 조선산업에는 큰 희망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조업 전체 이제 아까 고용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장 뭐 손대기 쉬운 것이 그런 인건비 쪽이어서 고용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뭐 취업자 수 통계 이제 실업률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네. 취업자 수 통계를 고용노동부하고 통계청에서 같이 발표를 하는데 예. 뭐랄까 전체 작년보다 취업자 수가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지금 올해 5월이 작년 5월과 비교했을 때 39만 명이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아, 오히려 39만 명, 거의 40만 명이 예. 일자리가 사라졌다. 4월 달에는 48만 명이 사라졌었고요. 예.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게 그런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업종이 서비스업입니다. 예. 대부분 뭐 예. 아시겠지만 음식점에 또는 편의점에 기존에 아르바이트 쓰다가 못 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 안 사니까 그런 쪽에서 많이 나왔고요. 근데 거의 100만 명이네요. 예.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예, 됩니다. 다 더하면 안 되고요. 예. 이게 1년 전 상황과 매달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달의 그 취업자 수 늘어난 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평균을 내시는 게 맞아요. 예. 그렇게 예. 보셔야 됩니다. 실업률은 지금 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5월 달이 4.5% 정도 나오고 네. 있는데 네. 이것도 조금씩 더 늘 상황인 건가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좋은 일자리를 못 구한다. 그러면 실업률이 높아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5월 통계를 해석할 때 이 실업률이 높은 이유를 이제 그런 쪽으로 또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직 활동을 안 하면 실업자에서 아예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나빠서 구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실업률 오히려 낮아져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예. 근데 정부가 이제 최근에 실업률이 높아지는 건 경제가 뭔가 좀 활력이 생겨서 사람들이 그동안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실업자로 구직 활동으로 들어오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그렇게 이제 정부가 발표를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꼭 그거는 민간 쪽에서 보면 예. 참 뭐랄까 아전인수? 예. 아니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코로나19가 생겼는데 4월 5월에 구직 활동을 갑자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4.5%가 높아졌다. 그건 아니겠죠. 3%대에서 높아진 거는 뭔가 코로나19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뭔가 있을 거고. 네. 근데 이게 미국이나 이렇게 갑자기 거의 20%까지 갔다가 최근에 보니까 한 13.3%까지 내려왔었잖아요. 5월달 통계가. 그렇게 이제 굉장히 등폭이 큰데 우리는 그래도 좀 뭐랄까요. 이게 잔잔한데 네. 이게 좋게 봐서 잔잔한 건지 아니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건지 우리 통계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랑 좀 다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즉각 그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는 예. 걔네는 노동시장이 좀 유연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채용도 쉽고 해고도 쉽고 하다 보니까 예. 바로바로 이제 그 실물 경기에 나쁜 상황이 고용시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업률의 변동이 큰데 우리나라는 쉽게 해고를 못 해요. 임시직을 빼놓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의 그 움직임 자체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좀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정규직 같은 경우는 쉽게 해고를 못 하고 그게 또 이제 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비정규직의 비중이 여러 통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못해도 35%에서 한 50% 가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비정규직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에서 막 이렇게 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을 그럴 수도 텐데. 있죠. 근데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사실 비정규직을 그렇게 많이 비중이 낮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정규직하거든요. 비정규직은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이제 음식, 숙박, 이런 편의점 이런 쪽에 서비스업 쪽에 많이 몰려 있을 것 같고 5인 미만의 업종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대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기업이나 특히 중소기업이나 이런 경우도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고용 유지를 좀 해달라는 드라이브 정책을 걸면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까?
대기업은 눈치를 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중소기업은 진짜 먹고 살기 정말 힘들잖아요. 예. 그 눈치까지는 안 볼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근데 이제 가령 대기업이 있어요. 예. 대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구조가 이제 수직 계열화돼 있으니까 1, 2차 밴도 3차까지 쭉 있잖아요. 그러면 하청이라고 부르든 협력이라고 부르든 하는 그 협력 업체들에서 만약에 어떤 그 대량 실직이 났다. 뭐 200명, 300명이 났다. 근데 우리는 알고 보니 저 꼭대기에 무슨 뭐 한국 최고의 재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용 유지를 계속 하게 되는 뭐 이런. 그것도 이제 일리는 있는데 예.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까지 신경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원청들도 그렇군요. 힘들거든요. 예. 아, 원청도 힘든데 뭐 하청들이 뭐 고용을 줄인다. 예, 아, 그거 우려스럽다. 예. 줄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대기업 재벌이라고 하는데 대기업 재벌도 양극화가 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삼성처럼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도 탄탄한 회사들이 있고 상당히 힘든 회사들은 또 있죠. 그 뭐 구조조정 지금 뭐 상장 폐기 위기에 반도체 있는. 대기업 말고는 좋은 회사가 없어요.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예. 왜냐하면 뭐 재계 뭐 5등 안에 드는 현대차, 기아차도 통계 보시다시피 뭐 절반이 매출이 날아가는데요. 네. 뭐 지금 좋은 회사는 반도체 말고는 우리나라에는 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그 비교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IMF 환란이 이전에 한국 대기업들을 보면 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거의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30대 대그룹 중에서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수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그래도 분기마다 몇 천억씩 흑자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어렵다는 게 진짜 어려운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업들이 내는 적자와 흑자를 우리 이제 가계에서 예를 들어 예. 가계부 쓰듯이 적자 흑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흑자의 일부분은 재투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기업처럼 엄청나게 벌어서 예. 그 은행에 쌓아두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예.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게 쌓아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예. 그거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미국에서 3개의 백신이 3차까지 임상 실험을 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 임상 실험에 돌입합니다. 7, 8월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임상 3단계 치료제가 아니고요.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한국에는 왜 이런 게 잘 보도가 안 되는지도 말씀드리면 제가 주로 보는 곳은 미국 지상파 방송이에요. 그래서 미국 지상파 방송의 메인 뉴스를 한국의 언론들이 모니터를 잘 안 해요. 주로 이제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것들은 텍스트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소식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예. 초반에 9941님은 초반에 기자님이 백신은 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놓고선 그게 아니고요. 임상 3상의 단계를 여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끝나서 임상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의 거의 전 단계 정도 됩니다. 3단계라고 하면. 그래서 그중에서 성공을 만약에 한다면 언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전문가가 내년 봄, 빠르면 내년 봄 이렇게 보도 소식을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미국 MBC 지상파 방송의 보도 소식입니다. 예.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죠? 지금 한참 이제 고용 상황 이야기했었고 1, 2차 협력업체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고용 유지를
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정부가 막 긴급 구제금융 한다고 막 발표도 하고 뭐 이랬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뭐 도움이 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한 2,900억 원 정도 예. 지급이 됐다 그러거든요. 예. 올해 중으로 맥시멈으로 아마 잡고 있는 게 한 1조 5천까지 잡고 있다고 하는데 예. 2,900억 원이면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예. 금액이 큰 것 같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 전체 개수를 따져보면 그죠? 한 기업당 돌아가는 게 이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고용을 유지하는데 기업들이 노력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정부에서 돈을 주니까.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가랑비다. 예. 가랑비다. 안 될 것 같다. 워낙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 사실은 그 전부터 코로나19 이전부터 무슨 우리나라가 특히 제조업 쪽에서 한계 기업들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그 이자, 대출 네.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뭐 20%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코로나19로 그 기업들까지 안고 가야 되는 겁니까? 또 고용유지라는 측면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 경쟁력이라는 그렇죠. 측면 네. 이런 측면에서는 또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가치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느냐 가치관의 문제인데 그 한계 기업이라는 통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이제 이자 보상 배율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예. 3년 이상이다 그러면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한계 기업 안에는 그 벤처 기업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그 인제 예. 시작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가져가야죠. 예.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보통 요즘 기술들은 기업을 만든 지 10년은 넘어야 예. 뭔가 시제품이 나와요. 거기다 특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예. 뭐 그러니까 그런 예. 기업들도 한계 기업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계 예. 기업 내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옥석은 있을 것 같다. 그렇구나. 근데 뭐 말씀하신 뉘앙스로 보면 뭐 예. 30년, 40년이 그렇죠. 사양 산업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런 기업이라면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예. 좀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거기에 있는 또 노동자들은 어떻게든 또 재교육을 해서 다른 업종으로 좀 돌려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근데 재취업, 재교육 예.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런 업종에 있는 노동자분들을 이렇게 한번 현장에서 보면 보통 50대, 60대 이상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재교육해서 다른 산업으로 그것도 참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네요. 여러 가지 그런 단편적인 딱 기준만 놓고 어떤 현상을 해석하기에는 참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예. 당장 그분들이 하기사 제가 무슨 뭐 우리가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뭐 자동화 이야기를 할 때 공장 자동화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소기업 제조업의 사장님들 중에 엑셀도 잘 못 다루는 분들이 있는데 자동화나 AI나 뭐 예. 이런 거를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그렇죠. 예.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그냥 현장의 목소리인 거죠. 제가 취재를 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제 뭐 인더스트리 4.0에서 정부가 밀고 예. 뭐 언론에서도 막 떠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책상에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현실에 접목을 시키려면 좀 더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다양성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나 AI를 필요해서 하는 이른바 이제 뭐 현금 창출력이 있고 돈이 있는 기업들은 이미 다 했어요. 세계적인 기업들이라서. 예.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납니다. 그냥. 예. 세계 탑 클래스의 기업들은 이미 하고 있고 안 하는 기업들은 못하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견인할 수 있는지는 참 고민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자꾸 옛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옛날에는 정부가 앞에서 끌었거든요. 예.
그리고 끌면서 많은 혜택을 줬고 예. 기업들이 따라왔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절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걸 제시를 할 수 있지만은 그걸 따라가는 건 이제 민간이 따라가야 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제신문들이나 뭐 언론에서 흔히 정부가 어떻게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 신소재 3개 정도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장난을 치면서 그거를 수출 규제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이 또 업계에서는 또 절실하다 이런 이야기는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부장이라 그랬죠. 소부장 예. 소재 부품 장비를 이제 국산화하자는 건데. 예. 근데 이제 그 연구개발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이거든요.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중소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니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는 R&D 능력이라든가 인력도 없고요. 그러니까 예. 정부의 자금 지원이 좀 필요했고, 그건 분명히 뭐 일리는 있는 그런 정책이긴 한데 소부장도 그게 이제 주로 그 반도체 관련된 소재거든요. 부품은 아니고. 예. 근데 소재가 성과가 나려면 보통 한 세대가 지나야 돼요. 30년. 그러니까 부품은 돼요. 그러니까 예. 소재 부품 정부의 지원책이 한 제 기억으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나? 그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했어요. 예. 근데 예. 부품은 되게 성과가 좀 좋아요. 부품 성장 육성 산업 뭐 이래 가지고 그때 했습니다. 소재하고 예. 부품을 같이 했었는데 부품은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예. 소재는 안 돼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소재라는 거는 상당히 좀 업력이 길어야 되고 그건 기술보다는 그러니까 일본의 기초과학 기업들이 우리나라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업력이라는 것, 경험. 예. 그러니까 불량률을 줄이면서 순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경험이거든요. 기술이 그렇죠.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실제로 소재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려면 평균적으로 한 세대 그렇게 잡습니다. 근데 이 소재 쪽에서 뭐가 나야 우리가 지금 철강이 좀 안 좋은데 중국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철근만 만들어서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자꾸 이제 신소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지도 한 10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포스코에서. 근데 네. 거기에서 확 어떤 결과는 안 나오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뭐냐면 예. 신소재라고 하는 그 하이테크 쪽에 꼭 철강 산업 아니더라도 예.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꽉 잡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개발을 해봐야 개발을 할 수는 있어요. 개발을 할 수는 있는데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어떤 걸 연구 개발해서 어떤 제품을 만든다. 그럼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뭐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에 거래선들이 다 있어요. 그러네. 그 거래선을 어떻게 뚫을 거고 또 우리가 걔네들보다 단가를 낮춰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못 낮춥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예. 개발했던 업체들은 이게 생산량이 많아지면 단가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고정비가 줄고 이제 변동비도 줄고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는데 반도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 들어가서 그 단가를 못 맞추는 거죠. 예.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장을 들어가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한 30년 그렇습니다. 정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군요. 다른 나라들이 빨리 좀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이게 수출 상황이라도 제조업의 수출 상황이라도 좋아질 것 같은데 예.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예. 나라는 뭐 저희보다 더 심각하죠. 뭐 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전기 대비 뭐 마이너스 한 1, 2%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은 뭐 20%가 지금 보통이거든요. 마이너스 예. 20%가. 예. 다른 나라는 심각한데 근데 느낌은 하반기에는 다 플러스가 나올 것 같아요.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어디에 비해서요? 전년동기에 비해 전기에 비해서. 전분기에 예를 비해서 들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는 오케이. 다 플러스가 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 이유는 뭐 상반기 워낙 나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럴 수도 예. 있고 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경제들이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갈 거다. 예.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먹고 예. 살아야 되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수출에는 상당히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슈와 관련해서 또 다른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글로벌 잘 나가는 기업들 진짜 몇 개 빼놓고는 예. 투자를 못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사람을 못 모으잖아요. 사람을 못 모으고 의사결정하기도 쉽지도 않고 예. 시장도 불확실하고 예. 국내 시장이든 해외 시장이든
그럼 이럴 때 예.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어렵지만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공장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평택에. 예. 그러니까 후발 주자들하고 격차를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주력 산업들이 만약에 투자할 여력이 돼서 예. 그게 뭐 하이테크든 아니면 기존의 제품을 좀 더 고퀄리티를 만드는 거든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지금 기회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선에서 보시기에 그 최근에 이제 이런 외신도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미국 전역에서 한 40개 정도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아예 매장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업률이라는 게 13.3%로 아주 파지티브하게 긍정적으로 5월 달에 나왔지만 이게 공장 문을 닫기 시작하거나 매장 문을 닫기 시작하면 돌아갈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뭐 그 유연성이 좋은 나라라도 노동 유연성이 좋은 나라라도 과거의 4% 이하의 실업률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에 급격하게 그렇게 갈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누군가 뭐 문을 닫아버린다거나 뭐 이게 공장이 폐쇄가 된다거나 이런 게 가장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작은 기업들도 문제가 되지만 예. 우리가 심리적으로 뭐 타격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위기 때 그때 뭐 기아차 예. 그래서 뭐 그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 막 은행들 문 닫고 예. 그런 게 터지면 사람들의 심리에 상당히 안 좋고 그렇죠. 그게 그런 업종들이 제조업이라면 예를 들어 우리 어떤 주력 제조업 쪽에 진짜 큰 기업 그렇죠. 제일 앞에서 나가는 예. 큰 기업이 예. 문을 닫는다 그러면 줄줄이거든요. 예, 벤더들이. 그 밑에 이제 1차, 2차 하청업체들이 다 그게 있으니까요. 이제 예. 우리가 139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139의 법칙. 예, 그러니까 제조업의 그 원래 가장 큰 기업의 그 근로자가 한 명이 해고가 되면 협력업체에서 3명이 해고가 되고요. 그리고 군산이나 거제를 생각하시면 그쪽에 주력 산업들이 망가지면 뭐가 문제냐면 주변의 상권이 다 없어져요. 맞습니다. 주변 상권에서 9명이 근로자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거제도 저도 그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거제 굉장히 안 좋았을 때 현지 취재를 갔었는데 정말 그냥 그렇죠. 순식간이더라고요. 그게. 제조업 쪽에서 예. 그런 상황 외환위기 때나 아니면 군산 위기 그다음에 거제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게 지금 같은 수출이나 제조업 쪽에서 생산 침체가 한 1년 정도 지속이 되면 이런 상황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앞에서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예. 근데 하반기에 좀 회복이 되면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원래 가장 큰 기업, 1차 기업이 뭐 문을 닫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예. 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제조업은 아니지만 항공산업은 위험한 것 같아요. 항공산업은 예,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항공 수요를 뭐 여러 기관에서 예측을 하는데 대체 보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잡아도 기존의 항공 수요가 100이라면 50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고.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진정이 돼도 그쪽이 계속 그러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럼 갔다 온 다음에 뭐 2주 동안 격리를 예.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면 예. 2분의 1의 항공 수요를 가지고 우리 항공사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항공사 2개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항공산업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다른 산업들이 하반기에 회복되더라도 항공산업이 회복되는 시간은 상당히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하신 139의 법칙 그러니까 1위 대기업이고 3위 협력업체 9가 지역 사회군요. 지역 상권이군요. 그러면 10명이면 30명, 30명이면 90명. 이 참 끔찍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관련해서 자영업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못지않게 자영업도 흔들리고 있는데 제조업과 자영업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맞물려 있네요. 139를 들어보니까. 그 경제학자들도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 정부 정책에 이제 그런 경향이 뚜렷한데요. 서비스업을 키우자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가장 그 뭐랄까 주된 근거라고 할까? 예. 서비스업이 고용을 더 많이 창출한다. 예. 근데 이거는 제조업하고 서비스하고 갈라놓고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네. 그러니까 예. 제조업이 죽으면 서비스업도 같이 죽는다는 걸 이제 모르시는 거죠. 지금 139의 법칙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서비스업 그 취업자 비중이 확 높아졌어요. 예. 그럼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우리 제조업이 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서비스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 것 같다. 그렇게 뉴스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죠. 예, 외환위기 때 근데 현실은 뭐냐면 제조업에서 일자리에서 대부분 쫓겨나시고요. 다 창업을 하신 거예요. 자영업으로. 그렇게 된 거군요. 그게 이제 최근에 말한 뭐 평방 1평방 킬로미터 안에 치킨집이 뭐 몇십 개가 있다. 그렇죠. 이거죠. 예. 네.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생각할 게 아니라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 걸 놔두면 또 이제 서비스업도 이제 그런 업종으로 몰려가서 이제 과당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쪽에서 또 많이 피해가 발생하고 예. 폐업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영업 같은 경우는 뭐 지속률이라고 할까요? 한번 창업해서 이제 문 닫을 때까지 시간이 뭐 1년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고용시장의 타겟을 서비스업에 맞출 게 아니고 제조업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다 링크가 돼 있네요.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예.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이 자영업까지 포함해서 전체 고용의 한 90%를 담당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뭐 9988인지 뭐 9988. 예. 중소기업부에서 외치는 게 9988입니다. 근데 이런 139의 법칙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문득 그 1차, 2차, 3차 협력업체들은 다 중소기업들이 많을 텐데 네. 대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또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갈라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협력업체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곳이 대기업인 곳이 많아서 예. 대기업을 만약에 우리 경제에서 그대로 드러내면 살아남을 기업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아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조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렵고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멀리는 보지 말고요. 하반기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 이제 제조업 위기, 그다음에 뭐 서비스업도 그렇지만 위기가 왜 생기냐면 물건을 만드는데 안 사주는 거잖아요. 예.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정부 그럴 때는 누가 사줘야 되냐면 정부가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서 쓰라는 게 아니고 예. 정부가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구매력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자칫 잘못 들으면 재난기본소득을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재난지원금. 예. 예. 그러니까 2차 추경이 재난지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예. 투자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국내에서 투자를 키우면 예. 재난지원금은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번 쓰면 없어지는 돈이에요. 다시 예. 안 돌아가는 돈인데 투자를 키우면 계속 돌게 돼 있어요. 투자를 키우면 이제 고용이 늘게 될 예. 것이다. 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제품 서비스를 또 그 투자를 시행하는 쪽에서 사야 되고 예. 연간이 돼서 다른 기업들이 파급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3차 추경 이제 계획을 세웠고 이제 국회 심의 중이긴 한데 예. 3차 추경만이라도 그러니까 1, 2차 추경은 투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영업하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1, 2차 추경을 했다면 소비 촉진이었죠. 경기 부양. 예. 그거는 이제 일시적이고 그냥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3차 추경만이라도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정부가 3차 추경을 해주면 연말쯤에 우리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경제가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걸 전제로 할 때 그때까지 기업들이 버티는데 예.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